오늘 정론 일침은 무능하면서 뻔뻔하다. 무능하면서 뻔뻔하다. 이게 김민석의 얘기입니다. 이게 뭐 서울대를 나왔다 그러고 뭐 석사가 있고 뭐 미국 변호사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꽤 똘똘하고 좀 능력도 있는 듯이 포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증인들 많이 불러가지고서 시간 때우고 그냥 대가리만 푹푹 숙이고 통과를 시키는 거가 더 아마 나은 전략이었을 텐데 무슨 그 캥기고 구린 게 그렇게 많은지 증인들을 한 명도 부르지 못하게 만들고 자료도 4분의 1 그저 25% 가량만 달랑 제출을 하고 지가 다 말로 때우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김민석이 이자가 얼마나 무식하고 무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뻔뻔한지가 아주 더 적나라하게 잘 드러난 청문회였습니다. 오늘은 아마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 하루 종일 전개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채무 상환 문제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빚을 지고 있는 문제예요. 이거 40% 선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말이죠. 우리가 IMF를 한 30년 전에 겪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걱정하는 문제예요. IMF가 뭐 별겁니까? 정부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외국 기관들이 생각하는 바람에 자기들이 투자한 돈 다 빼나가서 진짜 채무 불능 상태가 돼서 IMF한테 급하게 급전이라도 빌려서 부도를 막아야 됐던 게 IMF 사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30년 전부터 야 이거 국가 채무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마구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 갖고서 그냥 떼우면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기축통화인 달러가 없으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거덜 날 수 있구나. 그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역대 정부가 그런 호된 홍역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뭐 김대중이도 그렇고 그 후에 뭐 이명박 대통령 특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 국가 채무 40%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그런데 이 문재인이가 이것이 그냥 이거를 뚝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이가 무너뜨린 뚝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동안에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습니까? 거의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했잖아요. 자, 이제 이 뚝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이때 얘기하는 국가 채무 40%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GDP 대비 국가 채무 40%예요. 대한민국이 1년 동안 생산하는 생산물 그 가치 그게 GDP 아닙니까? 총생산. 이 GDP에 대비해서 40% 이상 빚이 생기면 이건 못 갚는다는 거예요. 이게 국제적인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란 말이에요. GDP 대비 국가 채무. 이게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질문했어요. 이게 저 초등학교 4, 5학년만 돼도 알만한 질문이지. 자, 어떤 질문이냐? 제가 질문을 그대로.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 초등학교 4, 5학년도 알 질문이에요. 이걸 했는데 김민석이 이자가 뭐라고 답변했냐? 한 20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다. 20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다. 40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40을 넘어가면 얼마나 위험한 사태가 오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자가. 질문한 국회의원이 김희정인데 김희정이가 진짜 어이가 없었나 봐. 그러면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아냐? 대한민국의 올해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아냐? 이거 작년에 국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670조. 줄여서 670조. 그리고 이것들이 대통령 특수활동비 다 깎고 검찰 특수활동비 다 깎아갖고 670조로 이것들이 만들었잖아요. 그 예산 횡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래가지고서는 정말 이게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 그거 했던 게 123 비상계엄의 원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유 중에 하나. 그 예산 물어본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이었잖아.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었잖아. 수석 최고위원. 이런 이 예산 이 폭정을 주도했던 자 중에 하나거든. 그래, 예산을 물어봤어.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냐? 대답을 못해. 대답을 못해. 아니 뭐 그런 정확한 숫자까지 제가 말해야 합니까? 이게 대답이야. 그동안 여러분들이 김민석이를 뻔뻔하다고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식하고 무능아이가 짝이 없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 맸지만 문재인이가 하도 그냥 풀어놓는 바람에 지난해 우리 국가채무 비율은 44.8%고 이것들이 권력 잡자마자 추경부터 편성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뭐 계속해서 뭐 기본소득이 어쩌고 저쩌고 뭐 비탄감이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국가채무가 48%까지 될 거다. 올해 말에. 이게 기획재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40을 넘으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문재인이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44, 48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거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20, 30? 또 청와대 석사 과정에 관련해서 김희정이가 자 후보자가 제출한 기록표를 바탕으로 항공사 공항 관계자한테 해당 항공편이 몇 시에 출발했고 도착했는지 확인했다. 했더니 2007년 5월 29일, 2007년 7월 13일 존재하지도 않는 평명을 써냈다. 그거 알고는 있냐? 또 월수금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고 화목 수업 진행한다 했는데 월수금에 비행기 탄 적이 없다. 딱 한 번 금요일 출발 비행기를 이용했는데 그거는 국내, 중국 국내를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였다. 또 실제로 화목 수업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거 날짜를 표시해 보니까 딱 4일밖에 안 나오더라. 근데 청와대 석사학위 논문 4일 동안 중국 가서 공부하고 딴 거냐? 이렇게 질문을 받자 김민석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면서 아니 뭐 자료 정리하는 사람이 뭐 중국 편을 기록하면서 중국 내 국내 항공도 기록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가 한 것도 아니네. 엑셀 정리해 하니까 누군지 모르는 자가 엑셀 정리를 지 마음대로 했네. 김희정이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 청와대 석사 논문 카피킬러라는 검사기에서 돌려봤다. 카피킬러, 카피를 잡아내는 그런 그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잡아봤더니 41%가 복붙으로 나왔다. 복사해서 붙였다. 그냥 표절의 다른 말입니다. 41%가 표절이라고 나왔는데 카피킬러, 표절킬러한테 물어봤더니 41%가 표절이라고 나왔다. 그러자 김민석이가 이 대목에서 대가리를 팍 숙였어요. 뭐라고 그랬냐?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죄송하다. 제가 뭐 실력은 없지만 석사도 하고 박사도 했습니다. 그것도 고려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제가 석사 논문을 보통은 2년 만에 마치는데 4학기 만에 마치는데 제가 머리가 나쁘고 실력이 없어서 저는 4학기 만에 마치지 못하고 한 학기를 더 했습니다. 5학기 만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도 교수 그리고 논문 심사 교수들의 말씀이 제 평생을 제가 연구자의 자세를 견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 선생님들 말씀이 뭐냐? 성구가 석사 논문은 말이야 너의 창의적인 무슨 저 사상이나 독창적인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앞으로 석사를 마치고 그만둘지 박사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박사를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네 혼자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우리랑 동업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석사는 뭐냐?
혼자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논문 작성 방법을 가르치는 게 석사야. 이를테면 인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푸트노트를 달 때는 어떻게 달고 누군가의 생각을 차용해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표시해야 표절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석사 논문이야. 너는 지금 자꾸 네 주장만 하는데 지금 그런 거는 박사 때 가서 해. 지금 네가 혼자 연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를 석사 논문에서 우리는 검증할 거야. 그러니 다시 해. 그 제가 한 학기 더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학기 더 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고성국 TV를 하면서도 사실관계가 아닌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명하게 인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석사 논문 또는 학위 논문이 아니고 그냥 유튜브 방송이지만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민석의 답변은 이거 아닙니까?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석사 안 했다는 뜻이네. 아니면 적어도 칭화대라고 하는 게 지금은 뭐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평가받는지 모르지만 석사 논문을 한 학생한테 논문 작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대학이라고 지가 자백하고 있는 것이네. 그건 대학도 아니에요. 제 기준으로 보면. 칭화대가 지금 얼마나 무슨 대단한 학교로 평가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준으로 보면 석사 논문 훈련도 안 시키는 대학이 무슨 대학이냐 이거예요. 세비에 대해서 지출이 많다. 그것도 6억 이상 많다. 최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김민석이가 그냥 말로 때웠어요. 말로 때웠어. 말로 때우다 보니까 지 말이 앞뒤가 서로 배치가 돼. 축의금 1억 원 가량 받았다. 이게 축의금이 지 재혼 결혼식 때 축의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쥐가 안 받겠다며. 청첩장에다가 축의금 사양이라고 썼잖아. 그래 놓고 받은 돈이 1억이야. 그래 놓고 받은 돈이. 그러니까 이자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3, 4천 명 정도 하객이 왔는데 지가 연예인이야? 3, 4천 명 정도 하객이 왔는데 축의금 사양을 해서 대부분은 봉투를 안 갖고 왔는데 그래도 몇 사람들이 갖고 와서 그래서 그 돈이 1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러면서 이자가 푸득푸득 사회통념을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거든. 좋아. 자, 사회통념상 여러분들도 경조사 가시잖아. 지인의 결혼식 가시잖아요. 그럼 얼마 갖다 줍니까? 축의금으로? 얼마 줍니까? 요즘은 뭐 호텔에서 하면은 밥값만 1인당 15만 원씩 되는 데가 많다 그러니까 10만 원 가지고 가서 거기서 밥 먹으면은 그거 패다, 민폐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10만 원 봉투 가지고 가는 분들, 5만 원 봉투 가지고 가는 분들은 그냥 가서 인사만 하고 봉투만 내고 식사 안 하고 온대요. 아니 내가 뭐 거기서 민폐까지 끼칠 거 있냐?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통념상 5만 원, 10만 원이지. 그러면 10만 원이라고 치고 이걸 축의금에서 1억을 받았다 그러면 몇 명 봉투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몇 명? 100, 1000만. 한 100명 받아야 1억이 되나? 어떻게 돼요? 1000명 받아야 1억 되는 거 아니에요? 10만 원씩 받으면? 그렇죠. 아니 3, 4천 명 왔는데 일부 봉투 가지고 온 분들은 돌려드리기 뭐해서 받았다고 하면 그게 1000명이 일부야? 그러니까 저는 1000명이 봉투 갖고 왔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사회 통념상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제가 믿지 않습니다. 뭉텅이 돈이 들어왔을 거다. 뭉텅이 돈이. 몇 명에 의해 몇 명이 줬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또 사회 통념 얘기합시다. 사회 통념상 결혼식에 축의금이 들어오면 누가 얼마 왔다고 정리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래야 누가 얼마 갖고 왔는지를 알아야 다 봉투 꺼내서 다 세보잖아요. 그리고 기록하잖아요. 알아야 다음에 뭘 고맙다고 감사 인사라도 하지. 그리고 그쪽에서 또 형사, 혼사가 있을 때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내가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사회 통념 아닙니까? 그러면 기록이 남아 있을 거라고. 왜 그걸 못 밝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만큼의 축의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왜 공개를 못해? 사회 통념인데. 그럼 그래 그렇구나. 뭐 이 정도면 넘어가 주지 라고 할 텐데 의혹이 해소되고 이자가 그걸 안 하잖아. 못 하잖아. 또 장모한테서 2억은 받았대. 장모한테서. 근데 간혹 지원 받았대. 간혹 지원 받아서 뭐 때로는 200만 원, 300만 원 받았대. 그게 합쳐서 5억이래. 합쳐서 2억이래. 매달 300만 원씩 받아도 1년에 매달 300만 원씩 받아도 그게 한 3,600만 원 아니에요. 2, 30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2억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걸 5년 받으면 2억이 되나? 5, 3, 15. 한 2억쯤 되나? 매달 월급 받듯이 꼬박꼬박 장모한테서 300만 원씩 매달 받아야 2억이 되네. 근데 이게 간혹 받은 거야? 뭐 장모가 무슨 죄 졌어? 설명이 안 되잖아, 설명이. 그리고 장모가 어쨌든 2억을 줬다고 이자가 실토를 했어요. 그러면 증여 아니야, 증여. 증여는 5천만 원 이내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1,500, 그러면 1억 5천은 세금을 내야만이 받을 수 있는 돈이야. 증여세 안 냈어, 근데. 청문회 직전에 증여세 해결했대. 탈세했다가 들키니까 급하게 돈 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자가 미국에 유학할 때 그 강신성이라는 자로부터 뭐 후원회장하고 거의 분신이야, 분신. 매달 450만 원씩 유학비를 받았다는데 그건 어떻게 받은 거냐 했더니 배추농사 투자금으로 받았대. 야, 이자가 배추농사 투자를 했네. 김민서이가 배추를 알까요? 모르겠죠. 상식적으로 봐서. 사회 통념상 도시에 사는 자가 배추농사를 갯불을 알겠냐고. 그 이자가 설명을 해요. 강신성이가 배추와 관련해서 투자를 하면 수익이 생긴다. 그거 가지고 미국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금 빼서 강신성이한테 줬더니 매달 450만 원씩 줬다 이거예요. 전세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매달 450만 원이면 1년에 한 6천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얼마를 투자하면 배추 가지고서 1년에 6천만 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금배추 샀어? 금배추 심었냐고. 그리고 이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청문회에서 그럼 강신성이는 뭐야? 김민석이 재산관리까지 해줬네. 그런데 이자를 증인으로 채택을 안 한 거예요. 끝까지 막은 거예요. 축의금, 조의금, 출판개념회, 장모님부터 생활비. 그런데 축의금, 조의금, 감사한 액수기는 하지만 과하게 넘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랬어. 갑자기 이자가 3인칭을 써. 확인했다 그래야지 지가.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뭐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확인을 누가 한 거야 도대체. 확인됐다고 하니까. 지가 한 건 아니네. 도대체 누가 확인했냐고. 그러면 누군가가 확인을 했을 텐데 그러면 자료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왜 그거를 공개를 못해? 통념상 넘지 않는 액수였다고 하면서. 누가 확인한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또 김민석이 모친 빌라 전세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이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 이제 재혼한 아내 얘기합니다. 제 아내가 마침 경기도에서 서울로 올라와야 했다. 그런데 아내가 길고양이를 많이 걷어서 고양이가 있어야 하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 집에 방이 좀 많다 그랬어요. 자, 김민석이의 모친의 빌라가 방이 많아서 마침 재혼한 아내가 길고양이를 많이 거두어 들여서 그래서 그 고양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모친방이 방이 많아서 그렇게 전세를 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네, 제가
이 반려인구가 1,000만이 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반려인은 아니지만 좀 이리저리 들은 얘기가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 반려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점이 뭐냐?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가 아프면 이게 건강보험에 적용이 안 되니까. 사람 아파서 병원에 가면 웬만한 거는 다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반려동물들은 건강보험이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그게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가족인데 얘가 아픈데 수술 안 할 수 있냐? 얘가 아픈데 병원에 안 데리고 갈 수 있냐? 그러니까 길고양이라면 보통의 이 동물 고양이와는 또 다르게 건강 상태가 대체로 안 좋은 길고양이들이 많거든. 뭐 나쁜 사람들한테 해코지 당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쳤을 수도 있고 쩔뚝거리는 고양이들이 길에 많잖아요. 그리고 영양 상태도 당연히 부실하겠죠. 그러면 병원에 갈 일이 더 많아요. 그러면 아니 이자가 지 먹고 살기도 뭐 근근히 했대는데 이 길고양이한테 이게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비용이 굉장히 컸을 텐데 하나도 없어. 지출 내역에. 그거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김민서이가 이게 서울대 사회학과가 아니고 서울대 수의학과를 나왔나? 어떻게 한 거냐고. 아니 지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재혼한 아내가 길고양이를 거뒀는지 안 거뒀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가 설명하니까 그래? 굉장히 좋은 일을 했네. 착한 일을 했네. 그런데 그게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방이 많은 빌라로 전세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애지중지했다면 다들 병원에 데리고 가고 또 이 고양이들이 입맛이 까다롭거든. 먹는 비용이 사람 비용 이상으로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양이나 그 반려견 키우신 분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저는 키우지는 않지만 이리저리 그 인터뷰를 해서 좀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비용이 왜 하나도 없어, 근데? 아이고, 얘네들도 다 굶겼나, 그러면? 그럼 동물 학대인데? 아픈데도 병원에 안 데리고 갔나? 돈이 없어서? 그러면 동물 학대라고! 자신이 없으면 왜 걷어들여? 능력이 안 되면 왜 걷어들이냐고. 근데 능력이 되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걷어들였을 거 아니야. 더구나 빌라에 방까지 염두에 뒀대는데 그러면 지출한 내역이 있어야지. 동물병원 또는 동물 그 고양이 음식 이 지출 내역이 있어야지. 진짜 국민들을 개 고양이로 하나 이것들이. 또 이자가 석사 논문에서 탈북자 대신에 도북자, 반도자라고 하는 용어를 쓴 데 대해서 박중건 의원이 공개 사과하고 정계 은퇴하라고까지 요구를 했는데 이자가 김민석이 이자가 반도자, 도북자 이걸 정확하게 배신자라고 규정한 사전이 있냐 이렇게 청문회에서 반문을 했어요. 반도자, 도북자 이 잘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쓰는 용어고 특히 탈북자들을 조국을 배신하고 도망간 반역자들로 규정하는 용어인데 이걸 일반인들이 알 수가 있나요? 사전에 안 나오겠지. 특히 대한민국 사전에는. 한번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국어사전에 도북자, 반도자. 저도 이 단어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사전에 안 나올 거예요. 사전에도 안 나오는 용어를 왜 굳이 석사 논문에다가 썼어? 그러면 사전에도 안 나오는 용어를 왜 굳이 골라 썼냐고.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한 번이라도 탈북자 문제를 거론할 때 탈북자라는 용어 대신에 도북자, 반도자라는 용어를 썼었다면 몰라. 사전에도 안 나오잖아. 네 말대로. 근데 왜 그런 용어를 어떻게 골라 쓰냐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 지켜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뻔뻔할 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무식하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국무총리? 전 세계의 개고양이들이 다 웃는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